노망이 든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 한씨가 며느리 정씨의 소매를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으로 움켜쥐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속삭였다. 망이 치거라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랑채 문이 열리고 마을에서 효자로 소문난 아들 이수동이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왔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하고 정중히 허리를 숙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씨의 등줄기에는 얼음이 닿는 듯한 한기가 스쳤다. 이날로부터 며칠 뒤 정씨가 25년 동안 지켜온 이 집안의 거짓된 평온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게 될 줄, 그때 정씨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무렵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시어머니 한씨를 부축해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서던 정씨는 방금 전 대문 앞에서 들었던 그 속삭임을 다시 곱씹었다. 망치거라 죽임을 당하기 전에 늙고 마른 손이 소매를 움켜쥐던 힘은 결코 예사롭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온 이수동은 늘 그렇듯 온화하고 반듯한 얼굴로 어머니를 맞았다. 어머님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는 이웃까지 다 들릴 만큼 낭랑했다. 이수동은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는 척 손을 뻗었으나 그 손이 닿기 직전 한씨의 몸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을 정씨는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겁먹은 소리를 내며 한씨는 정씨의 치맛자락을 필사적으로 붙들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 제가 모시지요. 이수동은 어머니의 두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저 웃고 있었다. 웃음은 이웃들 사이에서 저 땡아들은 참으로 효자다 하고 칭송받는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러나 정씨는 알고 있었다. 이수동은 방문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두려움도 끼니도 밤중에 뒤치닥거리도 손 하나 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밖에서 벌어다 바치는 사람이다. 안에서 어머니 모시는 일은 네 몫이 아니냐. 그것이 이수동이 정씨에게 늘 못 박듯 하는 말이었다. 방으로 들어가 한씨를 눕히자 이수동은 어머니의 손등을 슬쩍 잡아 흔들어 보이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 하고 나직이 중얼거리며 손을 슬며시 옷자락에 문질러 닦았다. 사소한 몸짓 하나가 정씨의 눈에는 참을 수 없이 섬뜩하게 비쳤다. 한씨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잠든 척을 하기 시작했다. 이마에는 식은댄이 옅게 배어나와 있었다. 이수동이 방을 나서며 정씨를 향해 물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더냐?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정씨가 얼른 답하자 이수동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한씨를 한 번 더 흘겨보고는 사랑채로 올라갔다. 그런데 잠결인 듯 헛소리인 듯 한씨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선대감은 다 알고 계셨다. 다 알고. 정씨는 그 말을 무심히 흘려들었다. 노망든 노인의 헛소리려니 여겼다. 그러나 훗날 정씨는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뜻을 품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었다.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선대감을 모셔온 늙은 유모가 함께 살고 있었다. 유모는 겉으로는 귀도 어둡고 정신도 흐릿한 척하였으나 실은 눈과 귀가 여전히 밝은 사람이었다. 선대감이 살아계실 적부터 이 집의 온갖 일을 지켜보아온 유모는 선대감이 돌아가신 뒤로 이수동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어 그저 묵묵히 부엌을 오가며 안살림을 거들 뿐이었다. 밤이 되어 저녁상을 치우던 중 사랑방에서 쉬고 있던 이수동의 품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수동은 황급히 그것을 감추듯 품속에 넣고 정씨의 눈치를 살피더니
향회 쪽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튿날 그 일로 잠시 다녀오겠다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물을 마저 긋던 정씨는 문득 이수동이 벗어둔 겉옷의 눈길이 갔다. 옷서 사이로 낯선 종이 한 조각이 핀죽 나와 있었다. 무심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내보니 은내 기방에서 술상을 버린 값을 적은 문서였다. 날짜는 어제 이수동이 일이 늦어 못 들어온다던 바로 그날이었다. 종이 뒷면에는 여인의 둥근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은 그 일이 무르익거든 뱉지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되었다. 등 뒤 마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잠들어 있어야 할 한씨가 어두운 마루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씨는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안채 안쪽에 있는 사당을 가리켰다. 그곳은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의 위패를 모신 곳이었다. 한씨는 소리 없이 입모양만으로 이렇게 전했다. 신주함. 그 뒤 정씨가 숨을 삼키는 순간 사랑채 쪽에서 이수동이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 어두운 마루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사랑채 쪽에서 다가온 이수동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정씨는 서둘러 한씨의 앞을 막아서며 사당 쪽을 가렸다. 어머니가 목이 마르시다 하여 물을 가지러 가던 참입니다. 이수동은 크게 한숨을 쉬며 물 한 그릇을 떠마시고는 사랑채로 올라가 버렸다. 이튿날은 이수동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날이었다. 정씨는 사당에 다가갈 틈을 얻지 못했다. 정씨는 이 집에서 25년을 오로지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고자 애써 왔다. 17에 이 집의 시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아직 기력이 정정하던 한씨는 몹시 엄한 사람이었다. 맏며느리라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서방님 두루마기에 주름 하나 남겨서는 안 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드는 잔소리와 차가운 눈초리를 정씨는 묵묵히 견뎌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정씨는 어릴 적부터 자매처럼 지내온 버최연희에게 서찰을 보내려 한 적이 있었다. 때 이수동은 서찰을 낱갓에 찢어버리며 매섭게 꾸짖었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벗과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으냐. 그런 자와 오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날 이후로 정씨는 최연희와 자유로이 소식을 나누지 못한 채 오직 명절에 먼 발치서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리움을 달래야 했다. 아들 이도연이 태어나고 정씨의 젊은 날들은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다. 이수동은 본디 젊었을 적 몇 차례 향시에 나섰으나 매번 낙방하였다. 그러나 선대감의 이름과 문중의 체면을 등에 업고 고을 사람들 앞에서는 늘 학식 높은 선비 행세를 하였다. 실상 집안의 살림은 선대감이 남긴 재물과 정씨의 손끝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으나 이수동은 언제나 자신이 이 집을 먹여 살린다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들 도현이 자라며 청명함을 드러내고 스승들의 칭찬을 받을수록 이수동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열등감이 쌓여갔다. 아이가 나보다 나은 자리에 오르면 세상은 나를 무능한 아비로 기억할 것이다. 이수동은 종종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아들을 향해 공연히 날 선말을 던지곤 하였다. 관계가 조금 달라진 것은 3년 전 한씨가 마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어느 날 한씨가 약사발을 들다 손이 떨려 그만 방바닥에 엎지르고 만 일이 있었다. 이수동은 불같이 화를 내며 어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낱갓에 흔들었다. 아까운 약을 어찌 이리 허투루 흘리십니까? 그 서슬에 한씨의 가는 손목에는 시퍼런 자국이 남았다. 정씨는 그 광경을 보고도 그 순간에는 감히 나서지 못하고 그저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씨가 스스로 뒷간에 가지 못하고 마루에서 실수를 저지른 일이 있었다. 그때 이수동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머니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더럽구나. 냄새나서 안채에 있을 수가 없다. 정 씨는 말없이 걸레를 들어 마루를 닦고 한 씨의 몸을 따뜻한 물로 씻겨드렸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정 씨가 그렇게 말을 건네자 한 씨는 정 씨의 손을 힘없이 마주잡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고 몇 번이고 사죄했다. 한때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대하던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그때 신기하게도 스르르 사라져가는 것을 정 씨는 느꼈다. 이수동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웃 사람이 마을 소식을 전하러 오거나 친척의 안부를 살피러 올 때만은 달랐다. 어머니 간병이 참으로 힘들지요만 저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정 씨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지요. 이수동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웃들은 저 댁 아들은 참으로 훌륭하다. 정 씨 부인은 복이 많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무렵 이수동의 손아래 누이 이월화가 이따금 친정에 들르곤 하였다. 거루는 어머니 문안을 여쭙는다 하였으나 정 씨와 단둘이 남으면 곧잘 날 선말을 던지곤 하였다. 형님 덕에 밥 먹고 사는 처지에 감히 무슨 불경이 있겠습니까? 오라버니 모시기가 그리 힘드시다면 좀 더 애를 쓰셔야지요. 그런 말들을 흘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다. 웃으며 돌아가곤 하였다. 이튿날 아침 다녀오겠소. 오늘은 늦을 터이니 저녁은 짓지 마시오. 이수동은 의관을 정제하고 대문을 나섰다. 이수동은 향교와 서재를 오가며 소일하는 날이 많았다. 집안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한 씨는 아침 탕약을 마시고 방에서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정 씨는 조용히 부엌을 나와 안채를 가로질렀다. 새벽닭이 울고 지붕 위로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 이른 시각이었다. 심장이 자신의 귀에도 들릴 만큼 뛰고 있었다. 정 씨는 안채 안쪽 어둑한 사당 앞에 섰다. 오래된 향내가 은은히 풍겨왔다. 정 씨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사당문에 손을 얹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박물장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 씨는 흠칫 놀라 사당에서 손을 뗐다. 박물장수를 돌려보낸 뒤 정 씨는 이수동의 사랑방으로 향했다. 사랑방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이건 내가 쓰는 물건이니 청소할 때 말고는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그것이 이수동의 입버릇이었다. 정 씨는 시킨 대로 늘 지시받은 옷까지만 손질하며 그의 개인적인 영역에는 결코 발을 들이지 않았다. 옷장을 열어 두루마기 안주머니를 살피던 중 손끝에 두툼한 종이 뭉치가 닿았다. 꺼내보니 세격으로 접은 서찰이었다. 펼쳐보니 그것은 산 너머 외진 골짜기에 있는 한 암자로부터 온 초빙문이었다. 정 씨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이수동은 예전에 정 씨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얼굴이 시뻘개져서 노발대발했었다. 장남인 내가 어머니를 그런 곳에 쳐넣었다는 것이 마을에 알려지면 어찌 되는 줄 아느냐.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토록 체면을 중히 여기며 완강히 거부하던 이수동이 어찌하여 이런 초빙문을 몰래 지니고 있단 말인가. 초빙문 한 구석에는 이런 글귀도 덧붙여 있었다. 병고침을 위해 백일기도를 올린다 하시면 문중에서도 이상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 씨는 그제야 이수동의 속셈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버린다 말하지 않고 병 나으시라 산사에 모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울 참이었던 것이다.
불길한 예감에 정씨는 두루마기 속을 더 뒤졌다. 안쪽 깊은 곳에서 이번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펼쳐보니 낯선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산 나누는 일과 배필에게 허물을 씌우는 방도에 관하여 다음 상에는 보름날 억새 올림. 정씨는 온몸에서 피기가 가셨다. 배필에게 허물을 씌운다는 것은 곧 내치기 위한 죄를 억지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었다. 기방 문서 뒤에 적혀있던 여인의 글씨가 다시 떠올랐다. 다음은 그 일이 무르익거든 뱉지요. 점과 점이 멀리속에서 섬뜩한 소리를 내며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수동은 새로운 여인과 새 살림을 차릴 셈인 것이다. 그러나 그저 내쫓기만 해서는 세간의 눈총을 받을 것이고 어머니라는 감당하기 버거운 짐도 남는다. 그러니 이수동은 정씨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 쫓아내고 어머니는 백일기도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산소감자에 쳐넣으려는 것이 아닌가. 때 정씨는 3주 전의 일을 떠올렸다. 저녁상을 물린 뒤 이수동이 문서 한 장을 내밀며 말했었다. 여보, 집안 문서에 배필의 표식이 필요하다. 하오. 여기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어주시오. 이튿날 새벽부터 향해가 있으니 자기 전에 해두시오. 정씨는 아무 의심 없이 시킨 대로 이름을 적고 손끝에 먹을 묻혀 지장을 찍었었다. 문서가 정말 그저 평범한 서류였을까. 손에서 미끄러진 초빙문이 소리 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정씨는 두루마기를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20대, 30대, 40대까지 모조리 바쳐온 25년의 혼인 생활이 이토록 냉혹하게 버려지려 하고 있었다. 정씨는 초빙문과 서찰을 원래 자리에 되돌리지 않고 자신의 치마끈 안쪽 깊숙이 감추었다. 그날 밤 한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정씨는 다시 사당으로 향했다. 이번에야말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다. 정씨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신주함 아래에 있는 작은 서랍에 손을 얹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염주와 향갑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한씨의 말은 서랍 뒤라 하였다. 정씨는 서랍을 통째로 빼내어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신주함 안쪽 텅 빈 공간, 먼지가 켜켜이 쌓인 어둠 속으로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있었다. 가장 깊숙한 구석에 노끈으로 단단히 묶어둔 듯한 네모난 단단한 감촉이었다. 힘주어 잡아당기자 천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가 정씨의 손 안으로 굴러떠져졌다. 먼지투성이의 낡은 보자기를 떨리는 손으로 풀어내자 안에서 표지가 닳고 색이 바랜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나왔다. 정씨는 사당문을 조금 열어 마루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먹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가 정갈하게 늘어서 있었다. 아무개 해 아들이 혼인을 하였다. 순박하고 다정해 보이는 처자다. 하나 나는 저 아이를 진심으로 반뛸 수가 없다. 이것은 한씨가 쓴 일기였다. 정씨는 침을 삼키며 떨리는 눈으로 그 뒤를 읽어내려갔다. 읽어갈수록 정씨는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을 깨달았다. 한씨의 말은 정씨를 향한 미움이라기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향한 변명처럼 읽혔다. 어느 대목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시집온 첫해 겨울 나는 서방님 앞에서 밥상에 국이 식었다는 이유로 종들이 보는 앞에서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 자리에서 나는 감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그저 웃음을 지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며느라이가 서방 앞에서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옛날의 나를 보는 듯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아이가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나는 먼저 나서서 며느리를 괴롭혔다. 못난 짓인 줄 알면서도 그리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사라질 것만 같았다. 책장을 넘겨갔다. 세월이 흐를수록 한 씨의 화살은 정 씨에게서 친아들인 이수동에게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다. 암흑의 해가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나자 수동이는 곧바로 남은 재산을 헤아리며 흡족한 듯 웃었다. 다른 해의 기록에는 수동이가 먼느라이에게 주는 살림돈을 줄인 모양이다. 수동이의 방을 정리하다 값비싼 갑근을 보았다. 이 아이는 집안에는 돈을 쓰지 않으면서 제 몸을 꾸미는 데는 아낌이 없다. 제 아비를 꼭 닮았다. 아니, 닭께서는 좋은 지아비를 연기하니 제 아비보다 질이 나쁠지도 모른다. 책장은 다시 넘어갔다. 암흑의 해, 5월, 요사이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많다. 수동이는 나를 볼 때마다 혀를 차게 되었다. 내가 실수를 저지른 날, 수동이는 냄새난다며 나를 발로 찼다. 머느라이는 말없이 나를 씻겨주었다. 눈물이 멎지 않았다. 정 씨는 어두운 방 안에서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다음 장 첫 줄에 적힌 글귀의 정 씨는 숨을 멈추었다. 수동이는 내가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 내 앞에서도 태연히 밀담을 나눈다. 저런 늙은이는 얼른 죽는 것이 낫다. 재산은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수동이는 그리 말하며 웃고 있었다. 나는 노망난 척 그저 입을 벌리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 씨는 계속해서 책장을 넘겼다. 마지막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머느라, 만약 네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늦기 전에 이 집을 떠나 도망치거라. 수동이는 딴 여인을 두었다. 그리고 나를 산소감자로 내치고 너는 빈손으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 씨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한 씨의 참회는 계속되었다. 먼느라 부디 용서해다오. 나는 내 몸이 아까워 수동이의 그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고 너에게만 모질게 굴어왔다. 네가 날마다 내 병수발을 들 때마다 나는 지옥불에 타는 듯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일기의 기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장 뒷면에 다시 무언가를 급히 휘갈긴 듯한 어지러운 글씨가 있었다. 조심하거라. 3주 전 수동이가 내게 지장을 찍게 한 문서. 그것은 함정이다. 내가 밤중에 깨어 있을 때 수동이가 억세라는 자와 나누는 말을 엿듣고 말았다. 수동이는 네 손 모양을 뜬 가짜 지장을 새겨 무서운 문서를 위조하였다. 정 씨는 헉 하고 숨을 삼켰다. 3주 전 이수동이 서두르는 대로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던 바로 그 문서. 문서는 사당 안에 있지 않다. 수동이의 서재, 일기의 문장은 거기서 뚝 끊겨 있었다. 돌아왔소. 벼란간 대문 쪽에서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이수동이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정 씨는 일기를 가슴에 꼭 껴안고 어두운 사당 안에서 숨소리조차 죽였다. 그러나 이수동의 발소리는 마루를 지나쳐 곧장 이 사당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너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이수동의 얼굴은 술 냄새를 풍기며 몹시 험상궂게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님께 올릴 향과 초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생각나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거짓을 고했다. 향과 초라니 어리석은 소리. 이수동은 겉옷을 벗어 정 씨에게 거칠게 내던졌다.
정 씨는 말없이 그것을 주워들었다. 이수동은 이날 밤 유난히 예민했다. 조금 전 사당 근처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잠자리에 들기 전 갑자기 정 씨의 방으로 건너와 벽장 아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무얼 찾으십니까? 정 씨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묻자 이수동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며 얼버무렸으나 눈초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정 씨는 재빨리 멀리를 굴렸다. 날밤 정 씨는 몰래 시장에서 사둔 낡은 불경 필사본 한 켠을 벽장한 일기가 있던 자리 근처에 슬쩍 밀어 넣어 두었다. 만약 이수동이 다시 뒤져 무언가를 찾아낸다 해도 그저 정 씨가 불경을 베꼈으며 소일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이수동은 다시 한번 벽장을 살피다 그 불경 필사본을 발견하고는 살림이나 알지 별 쓸데없는 짓을 하는군 하며 코웃음을 치고 물러갔다. 정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짜 읽기는 이미 다른 곳 부엌가권이 옆 장작더미 밑에 옮겨 감춰두었음을 속으로 되새겼다. 이수동이 목욕을 하는 사이 정 씨는 시어머니 한 씨의 방으로 향했다. 어머님, 정 씨가 나직이 부르자 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 씨는 그 낡은 일기를 한 씨 눈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읽었습니다. 한 씨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며느라, 미안하다. 도망치거라. 갈라진 목소리였다. 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안석을 더듬더니 오래된 은비녀 하나를 꺼내어 정 씨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것이다. 그 시절 나에게도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허나 나는 그 모든 것을 이 집에 다 묻어버렸다. 며느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말거라. 이 비녀를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네 뜻대로 살게 되거든. 그때 꽂아 보거라. 정 씨는 그 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주고 한 씨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어머님,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둘의 삶을 되찾겠습니다. 날밤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 같은 사내에게 인생을 빼앗기려 하는 동지가 되었다. 한 씨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정 씨는 이수동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의 문은 닫혀 있었으나 자물쇠는 걸려 있지 않았다. 정 씨는 문갑에 다가가 서랍을 차례로 열어보았다. 가장 아래에 있는 큰 서랍만이 자물쇠로 잠겨 열리지 않았다. 정 씨는 이수동이 예전부터 중요한 열쇠를 문갑 뒤쪽에 헝겊으로 싸매어 숨겨두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자 두툼한 문서 뭉치가 여럿 놓여 있었다. 정 씨는 그중 중요 문서라 붉은 종이로 표기된 뭉치를 꺼내 내용을 살폈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낯익은 종이었다. 3주 전 서두르는 대로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던 바로 그 종이. 정 씨는 제목을 읽었다. 정 씨 출거문서. 정 씨는 이 집의 재물과 전답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수동은 정 씨를 문자 그대로 빈손으로 이 집에서 내쫓기 위한 문서를 이미 완성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래에는 차용 문서 한 장이 있었다. 빌린 돈은 5,000냉, 빌린 이는 이수동이라 적혀 있었고 빚을 함께 갚을 사람으로 정 씨의 이름과 정 씨의 것이라 위조된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더구나 새 집을 마련한다는 항목 옆에는 박연화라는 낯선 여인의 이름까지 나란히 올라 있었다. 정 씨는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이수동은 정 씨를 빈손으로 쫓아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새로운 여인과의 새 살림을 위한 5,000넨의 빚을 정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다. 문서 더미 아래쪽에는 종이 한 장이 더 깔려 있었다. 급히 흘려 쓴 초안이었는데 보름날 제청에서 철을 몰아세워 여러 사람 앞에서 죄를 인정케 하고 그 자리에서 지장을 받아낼 것이라 적혀 있었다. 정 씨는 그 초안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고 종이를 촛불에 가까이 대어 몇몇 구절만을 마음에 새긴 뒤 제자리에 돌려두었다. 정 씨는 서재를 나서기 전 문서들을 원래 순서로 되돌려 놓고 서랍에 넣은 뒤 자물쇠를 채웠다. 사랑방으로 돌아오니 이수동이 침상에서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정 씨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끝까지 어리석은 척을 해주리라. 이수동이 완전히 방심하여 모든 꼬리를 드러내는 그날까지. 이튿날 아침 정 씨는 평소보다 반 시즌 일찍 일어나 정성껏 국을 끓이고 이수동이 즐기는 반찬을 마련했다. 서방님, 아침상 다 차렸습니다. 정 씨는 25년 만에 가장 완벽한 순종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수동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코웃음을 치며 거만하게 밥상 앞에 앉았다. 알면 되었다. 너는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그저 힘써 섬기는 것이 도리다. 이수동이 대문을 나서고 그 모습이 완전히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 정 씨는 곧장 뒤채로 달려가 오래된 벗 최연희에게 사람을 보냈다. 최연희는 정 씨와 어릴 적부터 자매처럼 지내온 벗으로 지금은 고을 이방댁으로 출가하여 살고 있었다. 이수동에게 오랫동안 오가는 것을 금지당했던 사이였으나 이런 위급한 때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최연희는 법도와 문서에 밟고 세상의 온갖 험한 사연을 두루 보아온 든든한 여인이었다. 날낮 오래된 정자 그늘에서 최연희는 이미 정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못 본 사이 많이 야위었구나. 최연희는 정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쓰러운 듯 미간을 좁혔다. 정 씨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씨가 겁에 질려 속삭이던 도망치거라 라는 경고, 신주함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씨의 피 맺힌 참회의 일기, 이수동의 옷석에서 발견한 억새라는 자의 서찰과 산소감자의 초빙문, 그리고 어젯밤 서재의 문갑에서 찾아낸 출거문서와 5,000냉짜리 차용문서. 최연희의 얼굴은 점점 분노로 험악해졌다. 이수동, 예로부터 허영심 많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내인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까지 썩어 빠졌을 줄이야. 정씨야, 잘 들어라. 이 차용문서에 찍힌 지장 틀림없이 내 것으로 보이느냐? 예, 그러하나 3주 전체가 찍은 것은 다른 문서였습니다. 어머님 일기에는 수동이가 제 손 모양을 본떠 가짜 지장을 새겼다 하였습니다. 최연희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렇다면 이는 더더욱 명백한 죄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서에 나란히 이름이 옳은 여인 박연화, 최연희가 손가락으로 짚었다. 네가 이수동의 옷석에서 발견했다는 그 서찰의 이름도 억새라 하였지. 만약 이 둘이 남매지간이라면 이는 필시 외지부 노릇을 하며 허영심 많은 사내들을 노려 재물을 갈취하는 수법일 것이다. 외지부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 씨가 묻자 최연희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벼슬도 없이 법도를 조금 아는 것을 빌미로 돈을 받고 남몰래 문서를 꾸미거나 소송을 부추기는 무리다. 나라에서 엄히 그 많은 짓이나
은밀히 성행하는 것을 나도 들은 바 있다. 그런 자들이 이수동에게 붙어 문서를 위조하고 재물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수동 또한 저 스스로 함정에 빠져 놀아나고 있는 셈이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절대로 이수동을 다그쳐 물어서는 안 된다. 최연희는 강한 어조로 정씨를 말렸다. 지금 네가 알고 있음을 들킨다면 저들은 증거를 없애고 강제로 문서를 밀어붙일 것이다. 최연희는 손첩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우선 이 억새와 박연화라는 여인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사람을 놓아 그 여인의 행실도 조용히 살펴보겠다. 너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적인 아내를 계속 연기하거라. 그때였다. 정자 아래에서 심부름온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와 최연희에게 서찰 하나를 건넸다. 정씨야, 산소감자에서 사람을 보냈다는구나. 이수동으로부터 한 씨를 모셔갈 채비를 서둘러 달라는 강한 청이 있어. 오는 보름날 모셔가려 한다는 전갈이다. 정씨는 숨을 삼켰다. 오는 보름날이라는 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감각이 덮쳤다. 마침 보름날은 세상을 뜬 시아버지의 23주기 제사가 있는 날이기도 하였다. 정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최대한 태연히 답을 전하게 했다. 서방님께서 요즘 향회일로 몹시 바쁘시어 저에게까지 자세한 날짜가 전해지지 못하였습니다. 서방님께 여쭈어보고 이튿날 다시 회답을 드리겠습니다. 심부름 온 아이가 돌아가자 정씨는 정자 기둥에 몸을 기댔다. 어찌합니까? 최연이 이수동에게 들키지 않게 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정씨야, 진정하거라. 내가 지금 그 암자에 이방댁의 이름으로 서찰을 넣겠다. 친족 간의 봉양의 방도를 두고 산의가 진행 중이니 모셔가는 절차를 잠시 미뤄달라고. 그날 밤 이수동은 드물게도 일찍 돌아왔다. 밥은 아직이냐? 오늘은 피곤하구나. 아마도 암자 쪽에서 연락이 갈까 두려워하고 있거나 딴 여인과의 계획이 뜻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는데 초조해하고 있는 것이리라. 이수동이 목욕을 하는 사이 정씨는 그가 벗어놓은 두루마기를 살펴보았다. 오늘은 옷섞개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날 밤 한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서재 근처 뒷마루에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기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이수동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억새에게 이 서찰을 전하거라.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이수동이 몸종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르는 것을 정씨는 마루 그늘에 몸을 숨긴 채 똑똑히 들었다. 몸종이 서찰을 받아 품에 넣고 물러가려 할 때 그 뒤를 유모가 살며시 뒤따랐다. 유모는 부엌에서 몸종을 불러세워 물 한 그릇을 청하는 척했고 몸종의 허리를 굽혀 물동이를 드는 사이 품속에서 삐져나온 서찰을 재빨리 꺼내어 미리 준비해둔 얇은 종이에 핵심 구절을 베껴두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름날 제사 자리에서 정씨를 몰아세워 지장을 받아내라는 내용이었다. 홀로 남은 이수동은 등잔 아래에서 다른 서찰 한 장을 펼쳐 읽으며 나지게 중얼거렸다. 며느리녀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군. 보름날이면 그년도 어머니도 모두 이 집에서 사라지게 된다. 정씨는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이튿날 정씨는 유모를 불러 은밀히 부탁하였다. 마님, 저도 진작부터 심상치 않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눈과 귀를 열어두겠습니다. 유모는 사랑채 근처를 오가며 이수동과 억새 그리고 박연화 사이에 오가는 밀담의 조각들을 하나둘 정씨에게 전해주었다. 문서는
다 준비되었느냐? 연하도 새 집의 세간을 벌써 골라두었다며 몹시 즐거워하고 있다. 부인을 잘 구슬려 지장을 찍게 하는 것이 서방님의 솜씨에 달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유모가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왔다. 이웃 마을에서 온 목수 하나가 저작거리에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박연화라는 여인이 새 집을 살피러 올 때마다 이수동이 아닌 웬 젊은 사내와 함께였다는 것이었다. 여인이 이나리와 방의 크기를 재고 있던 사내가 이나리와는 영딴판으로 젊었습니다. 목수는 그리 말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하였다. 정 씨는 그 이야기를 최연희에게 그대로 전하며 박연화라는 여인의 행실을 더욱 자세히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정 씨는 최연희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 유모가 전해준 이야기들을 낭낭이 알렸다. 최연희의 조사 또한 진전이 있었다. 정 씨야, 이방땡의 연주를 통해 알아보니 그 억쇠라는 자와 박연화는 실은 한 배에서 난 남매지간이더구나. 게다가 이 남매는 이수동 이전에도 이웃 고을에서 재물 있는 사내를 속여 재물을 뜯어내려다 발각될 뻔하여 야반도주하듯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자들이라 한다. 그리고 목수가 보았다는 그 젊은 사내 말인데 내가 사람을 놓아 알아보니 박연화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을 통해 온 정혼자가 있는 듯하다. 저 여인은 이수동을 속여 재물만 취하고 정작 살림은 그 사내와 차릴 세민계로구나. 이수동은 스스로 정 씨를 속이고 있다 여기고 있으나 실은 이수동 자신도 이 남매가 쳐놓은 그물 속에서 놀아나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뒤 정 씨의 아들 이도현이 스승탱에서 급히 돌아왔다. 최연희가 은밀히 보낸 사람을 통해 집안의 사정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얼마나 야위셨습니까? 도현은 정 씨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진작 곁에 있었더라면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을 것을. 연아, 네 탓이 아니다. 네가 밖에서 열심히 학업을 닦고 있기에 내가 마음 놓고 이 일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정 씨는 아들을 다독였다. 그러나 도현은 쉬이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저도 이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더는 밖에서 모른 척 지낼 수 없습니다. 그때 한 씨가 조용히 손자의 손을 잡았다. 변아, 이번에는 네 어미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곁을 지켜다오. 허나 성급히 나서지는 말거라. 때가 오면 네가 나설 자리가 있을 것이다. 도현은 눈물을 삼키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밤 최연희로부터 마지막 확인을 알리는 전갈이 왔다. 정 씨야, 채비는 모두 되었다. 그날에는 나도 이방댁 사람을 따라 문중 어른들께 문안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자리에 섞여 들어가겠다. 아울러 내 시아버님이 남기신 재물에 관한 문서도 찾아내었으니 정곤을 사흘 안에 관아의 문서고에 베껴 맡겨두겠다. 만약 이수동이 그 문서를 없애려 든다 해도 소용없게 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보름날 제사가 다가왔다. 아침부터 맑은 가을, 하늘이 드높이 펼쳐져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친족들이 하나둘 단정한 옷차림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안채의 사당 앞에는 제상이 차려지고 축문을 읽는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정 씨는 여느 며느리들과 마찬가지로 제청 뒤편에서 제수를 준비하고 나르는 소임을 맡아 정해진 예법대로 조용히 움직였다. 여인이 제사의 앞자리에 나서는 법은 없었으나 정 씨는 그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향을 거두고 지방을 태운 뒤 트인 마루로 자리를 옮겨 문중의 어른들이 그의 집안일을 의논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는 제사를 마친 뒤 흔히 있는 관례였다.
이날은 이수동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수동의 목소리가 울리자 마루에서 차를 나누던 친족들의 웅성거림이 뚱 멈추었다. 실은 그동안 집안의 수치라 여겨 저 혼자 가슴에 묻어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처 정 씨가 병드신 제 어머니께 일상적으로 손찌검을 해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루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수동은 도포 소매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 상 한가운데 펼쳐놓았다. 한 씨의 팔과 다리에 남은 시퍼런 멍 자국을 의원에게 보이겠다는 핑계로 그려두었다던 상처 그림이었다. 절묘한 때에 맞추어 시누이 이월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숙부님, 숙모님, 오라버니가 참으로 딱합니다. 저도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서러워서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정씨야, 네가 정녕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문중의 어른이신 이 판중이 정씨를 향해 낮고 엄한 목소리로 캐물었다. 정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흐느끼는 척을 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저는 정씨를 관아에 넘기는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도현이의 어미가 죄인이 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수동은 곁에 대기하고 있던 억새를 눈짓으로 재촉했다. 억새가 삼가 앞으로 나섰다. 이수동 나리께서는 저의 허물을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재산을 청하지 않고 몸만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억새는 소맛자락에서 출거문서를 꺼내어 정씨 앞 마룻바닥에 조용히 밀어놓았다. 부인, 어서 서두르시게. 친족 중 하나가 냉담하게 내뱉었다. 이수동은 정씨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감추지 못한 승리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때였다. 되지도 않은 소리. 구석에 앉아있던 이도연이 벌떡 일어나 이수동 앞을 가로막고 선다. 아버지야말로 그만하십시오. 어머니가 할머니를 학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처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할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붙드셨을 때, 그리고 발길질을 하셨을 때 생긴 것이 아닙니까? 이도현의 폭탄과 같은 발언에 친족들이 헉 하고 숨을 삼켰다. 이수동의 낯빛이 한순간 새파랗게 질렸다. 도현아, 네가 속고 있는 것이다. 되었다, 도현아. 정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조용한 목소리로 아들을 만류했다. 정씨의 얼굴을 본 이수동은 순간 흠칫 눈을 크게 떴다. 조금 전까지 흐느끼던 정씨의 눈에는 이제 눈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다. 숙부님, 여러분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정씨는 이 판중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머늘이 된 도리로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 마땅치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존망이 걸린 일이오니 부디 잠시 말씀 올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중은 잠시 정씨를 응시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답하였다. 예사롭지 않은 낌새가 있으니 말해보아라. 문중의 일은 문중이 가려야 할 것이다. 정씨는 몸을 일으켜 이수동과 이월화 그리고 억새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서방님, 그리고 억새라는 이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이토록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어서 그 문서에 지장이나 찍어라. 예, 찍겠습니다. 정씨는 마룻바닥에 놓인 출거문서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억새라는 이와 서방님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억새의 누이 되는 박연화와 서방님은 지금 어떤 사이십니까? 이름이 나온 순간
이수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며 잿빛으로 변했다. 곁에 서 있던 억새 또한 여유롭던 낯빛이 무너지며 눈을 부릅뜨고 정씨를 노려보았다. 네, 네가 무엇을... 숙부님, 실은 정씨가 모든 것을 낭낙이 밝히려 입으려는 바로 그때였다. 마루 안쪽 안채와 사당을 가르는 미다시 문이 스르르 조용히 열렸다. 정씨의 말이 맞습니다. 그 목소리에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최연희의 손에 등을 밀리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동조차 어려운 노망든 노인으로만 알려져 있던 한씨였다. 어머니, 이수동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한씨는 등을 곧게 펴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이수동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를 걷어차 멈을 만든 것은 수동아, 바로 너였느니라. 그리고 정씨를 내쫓고 외간 여인과 새 살림을 차리기 위해 정씨에게 5천냉의 빚을 뒤집어 씌우려 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수동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 노망이 심하시여. 이월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어머님은 노망 드신 거예요. 나는 노망 들지 않았다. 노망 든 척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손에 정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숙부님, 숙모님, 이것을 봐주십시오. 최연희가 천천히 친족들 앞으로 나섰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연희라 하옵고 정씨와는 어릴 적부터 자매처럼 지내온 벗이며 지금은 고을 이방댁으로 출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최연희는 지니고 온 보통이에서 여러 장으로 묶은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어 상 위에 나누어 놓기에 시작했다. 이것은 한씨 어른께서 오랜 세월 써오신 일기에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이 판중이 험악한 낯빛으로 그 문서를 집어들었다. 정씨를 감싸면 내 자리가 사라진다. 수동이가 제 아비의 재물을 헤아리며 웃었다. 실수를 저지른 나를 수동이는 냄새난다며 걷어찼다. 수동이는 나를 산소감자에 넣고 정씨를 빈손으로 내쫓겠다 말하였다. 단 몇 장을 넘겼을 뿐인데 이 판중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수동아, 네가 네 친어미에게 어찌 이런 짓을... 아닙니다. 저런 일기 따위는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수동이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알팍한 발버둥을 거들듯 억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침종 여러분, 부디 진정하십시오. 출처를 알 수 없는 일기의 옮김 따위는 증거에 힘이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들어보시지요. 정씨는 억새의 말을 차갑게 끊고 소매 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유모가 서방님의 몸종 품에서 잠시 빠져나온 서찰을 보고 그 핵심 구절을 그대로 베껴둔 것입니다. 정씨가 그 종이를 펼쳐 소리내어 읽었다. 보름날 제청에서 저를 몰아세워 죄를 인정케 하고 그 자리에서 지장을 받아낼 것. 자중이 일제히 술렁였다. 정씨가 그 말을 또렷이 옮기는 순간 이수동은 아 하고 얼빠진 소리를 흘렸고 억새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싹 가셨다. 게다가 정씨는 말을 이었다. 새집을 손보던 목수가 저작거리에서 한 말도 있습니다. 박연화라는 여인이 새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서방님이 아닌 웬 젊은 사내와 함께였다 하더이다. 그 말에 이수동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그때 최연희가 냉랭한 목소리로 억새를 붙들어 세웠다. 억새라는 그대는 대사를 업으로 삼는다. 하나나라에서 어미 그 많은 외지부가 아니요. 그대의 누이되는 박연화와 이수동 나리가 정씨의 지장을 도용하여
오천냉의 빈 문서를 꾸미니를 이는 문서를 위조하고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하려 한 중재가 아니겠습니까? 억수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그저 의뢰받은 대로 발뺌은 소용없습니다. 그대들이 이수동과 같은 재물 있는 사내들을 노려 재산을 갈취해온 수법, 이미 이웃 고을에서도 발각될 뻔했던 전례가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나의 죄상을 알릴 채비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억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다. 이수동은 사면 초가가 된 상황 속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네가 이 여자가. 이수동은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핏발선 눈으로 정씨를 노려보았다. 이도연이 앞으로 튀어나가 아비의 가슴을 힘껏 밀쳐냈다. 어머니께 손끝 하나라도 대셨다가는 소자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정씨는 바닥에 엎드린 이수동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서방님,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씨는 최연희로부터 건네받은 마지막 한 장의 문서를 천천히 상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최연희가 몸담은 이방댁의 힘을 빌려 은밀히 알아본 박연화의 행실을 낱낱이 적은 조사문이었다. 이수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몇 줄 읽었을 뿐인데 이수동의 눈이 한 개까지 크게 벌어졌다. 거짓말이다. 조사문에는 이수동이 사다 바친 값진 놀이개를 지닌 채 젊은 사내와 팔짱을 끼고 새집 자리를 둘러보고 나오는 박연화의 모습을 그려넣은 그림까지 붙어 있었다. 박연화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점을 통해 온 정혼자가 있었으며 이수동이 마련하려던 새 집은 그 정혼자와 함께 살기 위한 신반이었던 것이다. 조사문 한 귀퉁이에는 사람을 놓아 엿들은 박연화의 말도 함께 적혀 있었다. 늙은 유생은 제 처를 빈손으로 내쫓으면 내가 정말 따라갈 줄 아는 모양이지. 박연화는 그리 웃으며 억수에게 말했다 하였다. 구절을 읽은 이수동의 얼굴은 이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곁에서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 있던 억쇠가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 소맛자락을 챙겨 대문 쪽으로 달아나려 하였다. 자, 잠깐. 억쇠, 네 이놈, 나를 속였느냐. 이수동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억쇠의 발목에 매달렸으나 억쇠는 이수동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그대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억쇠가 미처 대문을 벗어나기도 전에 최연희가 밀리 기별해둔 관아의 포졸들이 문 밖에 지키고 서 있다가 그의 양팔을 붙들어 눌렀다. 놓아라.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억쇠가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없었다. 포졸 하나가 억쇠의 보찜을 뒤지자 안에서 정씨의 손가락 무늬를 본던 새긴 작은 나무판과 먹묻은 헝겊,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은 차용 문서의 초안이 함께 굴러나왔다. 그것을 본 좌중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군지에 물린 이수동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서재 쪽으로 몸을 던져 문갑 서람에서 문서 하나를 낚아채 들고는 등잔의 불씨를 향해 치켜들었다. 다가오지 마라. 이 문서를 태워버리겠다. 그리하면 아무 증거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대감이 남긴 재물의 분재기 원본이었다. 좌중이 술렁이는 가운데 정씨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말했다. 태우십시오, 서방님. 다만 그 문서는 이미 사흘 전 최연희가 관아의 문서고에 정본을 베껴 맡겨두었으니 태우셔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수동의 손에서 등잔불로 향하던 문서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마지막 몸부림마저 이미 정씨의 손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수동아, 너라는 놈은 어찌 이토록 어리석고 파렴치한 인간이란 말이냐. 이 판중이 무거운 목소리로 조용히 내뱉었다. 문중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판중은 좌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이수동의 문중 재산에 관한 쿼리와 제사에 참여할 권리를 모두 박탈하고 족보난 외에 오늘의 죄상을 낭락에 기록하여 후대의 경계로 삼도록 합시다. 친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리하라 하고 답하였다. 문중의 서기가 붓을 들어 족보 난외에 그 죄상을 적어 넣는 순간 이수동의 얼굴에서 완전히 핏기가 사라졌다. 말로 하는 꾸짖음이 아니라 문중의 문서에 정식으로 새겨지는 그 파문은 이수동에게 있어 다시는 씻을 수 없는 낙인과도 같았다. 친족 안악들도 참으로 몹쓸 짓이다 하며 이수동에게서 멀어져 갔다. 아, 아닙니다. 숙부님, 숙모님. 저는 오라버니에게 속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월화가 낯빛이 일그러진 채 친족들을 붙들려고 하였다. 닥치거라. 문중의 한 부인이 이월화를 매섭게 꾸짖었다. 조금 전 그 밀담을 옮길 때 정씨를 여럿이 둘러싸고 억지로 문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계획에 기꺼이 발을 담그지 않았느냐. 너 역시 수동이와 똑같은 죄인이다. 친족들이 하나둘 싸늘한 시선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난 뒤 마루에는 정씨와 이도현, 최연희, 한씨 그리고 마룻바닥에 엎드린 이수동과 구석에서 흐느끼는 이월화만이 남았다. 한씨가 이수동 앞으로 다가섰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았던 것입니다. 한씨는 한동안 이수동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수동아, 너는 예로부터 제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늘 남탓만 하며 살아왔다. 너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 채 태어난 괴물이다.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나에게는 도현이라는 훌륭한 손자가 있고 정씨라는 참된 딸이 있다. 한씨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등을 돌렸다. 이수동은 절망 속에서 이번에는 바닥을 기듯 정씨의 발치로 매달려왔다. 여보, 미안하오. 나에게는 당신뿐이오. 정씨는 이수동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뿌리쳤다. 서방님,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 그것뿐입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겠습니다. 정씨는 최연희의 도움을 받아 이수동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자인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아내는 이수동이 정씨를 기망하고 어머니를 학대한 죄를 인정하며 장남으로서의 상속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내용과 선대감이 남긴 분재기에 따라 재물을 한씨와 이도연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판중이 문중을 대표하여 그 문서에 서명하고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이수동은 눈물로 문서를 적시며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고 지장을 찍었다. 광경을 방구석에서 지켜보던 이월화가 슬며시 몸을 일으켜 발소리를 죽이며 대문 쪽으로 빠져나가려 하였다. 형님, 정씨가 부르는 소리에 이월화는 흠칫걸음을 멈추었다. 두 번 다시 이 집의 문턱을 넘지 마십시오. 이월화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사라졌다. 자, 서방님, 당신도 이제 이 집을 나가주십시오. 정씨는 이수동에게 차갑게 고했다. 이수동은 낡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손에 든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 밖으로 나섰다. 저물어가는 차가운 저녁 바람 속으로 그는 빈 몸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정씨는 열려있던 대문 앞에 서서 천천히 손을 뻗어 문을 걸어 잠갔다. 철컥 하는 무겁고 차가운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끝났군요, 어머니. 이도연이 정 씨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았다. 그래, 끝났구나. 바로 그날 저녁, 관아에서 보낸 사람이 최연희의 집으로 소식을 전해왔다. 억쇠와 박연화 남매가 관아에 붙잡혀 갔으며 그들의 포찜 속에서 이수동이 박연화에게 사다 바쳤던 값진 놀이개가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놀이개는 곧 이 사건의 분명한 증거물로 관아에 압수되었다. 최연희는 그 소식을 정 씨에게 전하며 이제야말로 참으로 끝이 났구나 하고 나지기 말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이수동의 짐을 모두 정리하고 정 씨와 이도연, 한 씨 세 사람만의 조용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이수동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최연희의 조사에 따르면 문중에서 죄상을 관아와 향교에 알린 탓에 이수동은 한동안 과거에 나아갈 수 없는 정거의 벌을 받았으며 값싼 객주를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반년의 세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어 마당의 살구꽃이 만발한 봄날 오후 정 씨는 마루의 창을 활짝 열고 산들거리는 봄바람을 느끼며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뜰에서는 한 씨가 복을 쬐며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그날은 최연희가 중매를 서서 마련한 도현의 혼담이 무르익어 이웃 고을의 교수 서연이 어머니와 함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오고 마침 저녁상까지 함께 나누기로 한 날이었다. 다녀왔습니다. 대문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이 서연과 그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섰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라 하옵니다. 도현 도련님께 늘 어머님과 할머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 씨는 먼저 한 씨에게 자리를 권하고 우서른께 인사를 올릴 순서를 갖춘 뒤에야 서연을 맞았다. 잘 왔네. 도현이에게는 참으로 과분한 어여쁜 낭자로구나. 한 씨의 다정한 말에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탑상이 차려지자 정 씨는 먼저 한 씨의 앞에 정성껏 밥그릇을 올리고 그 다음에야 자신과 아이들의 몫을 갖추었다. 정갈한 예를 지키는 손길 속에서도 상위에는 25년 동안 이 집에 없던 다정한 웃음소리가 오갔다. 머느라 밥상을 물릴 즈음 한 씨가 정 씨를 불렀다. 머느라 너는 이제부터 더욱더 행복해져야 한다. 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는 빼앗겼다 여기지 않습니다. 세월이 있었기에 저는 도현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최연이라는 둘도 없는 벗과의 정을 다시 깊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과 참된 모녀의 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선대감의 다음 기일을 앞두고 한 씨는 어느 날 정 씨를 사당으로 불렀다. 먼느라, 이제 참으로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언젠가 네가 처음이 사당에 오던 밤 내가 잠결에 선대감은 다 알고 계셨다 하고 중얼거린 것을 기억하느냐. 정 씨는 그제야 그 알 수 없던 한마디의 뜻을 깨달았다. 한 씨는 신주함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었다. 이것은 23년 전 세상을 떠나신 선대감께서 수동이에게는 결코 알리지 말라 하시며 나에게만 맡기고 가신 물건이다. 상자 안에는 3장의 전답 문서와 시아버지가 남긴 서찰 한 통에 들어 있었다. 한 씨와 도현에게 남긴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끝내 벌어졌음이리라. 수동이는 언젠가 반드시 제 식구를 저버릴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대비하여 수동이가 알지 못하는 재물을 2 사람에게 남긴다. 정씨야, 수동이 같은 사내의 아내로 만들어 참으로 미안하였다. 서신을 다 읽은 정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이 재물은 이미 문중의 인정을 받아 한 씨와 이도연의 이름으로 정식 분재기에 오른 뒤였으므로 이수동은 더 이상 손댈 방도가 없었다. 세월이 몇 해 더 흘러 어느 늦가을 정씨는 시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가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낡은 뒷모습 하나를 보았다. 2월화였다. 낡은 옷차림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홀로 무덤 앞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정씨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섰으나 이내 발걸음을 돌려 조용히 산길을 내려갔다. 미워할 마음도 다시 받아들일 마음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인연은 지나간 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옳다고 정씨는 생각했다. 다음 봄, 부드러운 햇살이 마루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서 시어머니가 떨며 속삭이던 그 말로부터 시작된 길고 긴 어둠의 나날이었다. 그들은 그 어둠을 서로 손을 맞잡고 헤쳐나와 마침내 참된 새벽을 맞이하였다. 이제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씨는 저고리 안석해 넣어두었던 은비녀를 가만히 꺼내어 멀리에 곱게 꽂았다. 그것은 한 씨가 건네준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되었을 때 꽂아보라던 바로 그 비녀였다. 비녀가 멀리 위에 단단히 꽂히는 순간 정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정씨 자신으로 이 세상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씨는 갓 우려낸 따뜻한 차 주전자를 손에 들고 새로운 식구들이 기다리는 상 앞으로 걸어갔다. 걸어가는 길 앞에는 언제까지나 밝고 잔잔한 빛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다.